여러분은 한 달에 연금 500만 원이 들어오고 살고 있는 집값이 8억 원이 넘는다면 노후 걱정 없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이 그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지 무슨 걱정이냐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부러움의 대상인 상위 10%의 노후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단숨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남들은 연금 부자라고 부러워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매달 카드값과 이자에 쫓겨 단돈 10,000원, 한 장 벌벌 떨며 써야 하는 기막힌 현실. 도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비극은 어느 평범한 저녁 남편 기호 씨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시작되었습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것일. 소파 위에 무심코 올려둔 제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남편이 그날따라 샤워 도중 수건을 두르고 나와서는 제 핸드폰을 먼저 집어들더군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수협에서 온 이 문자. 이자 180만 원이 미납됐다고? 담보대출 이자라니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남편의 눈은 경악과 배신감으로 벌겋게 물들어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손끝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보고 시내 직장을 다녔다며 부러워들 합니다. 남편은 대기업 건설사에서 30년을 꼬박 채워 퇴직했고 저는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3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히 살았으니까요. 매달 25일이면 우리 부부 통장에는 합쳐서 딱 500만 원이 찍힙니다. 거기에 경기도 광명에 8억 원이 넘는 아파트까지 버티고 있으니 남들 보기엔 세상 걱정 하나 없는 연금 부자 부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부의 진짜 현실이 어떤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동네 마트의 마감 시간만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조금이라도 싼값에 끼니를 때우려 반값 스티커가 붙은 채소를 먼저 집으려 몸싸움을 하죠. 남편은 아파트 관리비 45만 원이 아까워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끕니다. 집안에서도 패딩을 껴입고 입김을 내뿜으며 사는 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통장에 꽂히는데도 우리는 왜 매일 아침 장고를 보며 가슴을 졸여야 했을까요? 평생 교단에서 바른 길만 가르쳐온 제가 왜 남편 몰래 평생의 공든 탑인 이 집을 담보로 도장을 찍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운이 없었던 어느 노부부의 사연이 아닙니다. 자식의 눈물에 속아 모든 것을 걸었다가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간 우리 시대 시니어들의 잔인한 기록입니다.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연금 부자였던 저희가 결국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예전처럼 웃게 되었을까요?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소중한 노후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그 뼈아픈 답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퇴직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33년 동안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던 그날 말이죠. 제자들과 후배 교사들이 준비해준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교문을 나서는데 슬픔보다는 사실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았구나. 이제부턴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들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 기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업 건설사에서 30년 넘게 이사 자리까지 올라가며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남은 생은 누구보다 우아하고 누구보다 여유롭게 보내자고요. 사실 그럴 만한 자격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맞이한 첫 번째 25일. 우리 부부의 통장에는 잊지 않고 돈이 꽂혔습니다. 제 사학연금 250만 원과 남편의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합친 250만 원. 도합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통장을 보며 우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독이 든 성배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자 대접을 받았습니다. 야, 너희 부부는 노후 준비 끝났네. 부럽다 정말.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애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매달 해외여행 가도 남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 몇십만 원으로 버티는 친구들 앞에서 저는 은근히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지갑을 먼저 열었습니다. 아유, 오늘은 내가 살게. 연금도 넉넉히 나오는데 이 정도야 뭐. 그게 문제였을까요? 상위 10%라는 자부심은 우리를 점점 더 품위 유지라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광명 철산동에 있는 8억짜리 아파트는 우리의 성벽이었습니다. 이 집 하나면 그리고 매달 나오는 500만 원이면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안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풍족해 보이는 500만 원은 사실 정해진 지출이라는 구멍난 항아리에 붓는 물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대기업 간부 시절의 품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매주 2번은 필드에 나가 골프를 쳐야 했고 만나는 지인들마다 밥값을 계산하는 게 당연한 일과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백화점 문화센터를 다니고 교사 시절 알았던 동료들과 브런치를 즐기며 아직 나는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돈을 써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금이 500만 원이나 나오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진작에 박탈되었습니다. 매달 집으로 날아오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만 50만 원에 육박했죠. 거기다 8억짜리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세금, 남편과 저의 실손보험료, 이런 고정 비용만 빼고 나니 실제로 우리 손에 쥐어지는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통장에 찍히는 500만 원은 화려했지만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 나가는 비용이 이미 우리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들이 그 비밀스러운 제안을 가지고 우리 집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 아들 참 귀하게 키웠습니다. 부모가 교사고 대기업 이사였으니 남부럽지 않게 뒷바라지했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훤칠한 외모에 착한 심성까지. 남들은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척척 붙고 금방 자리 잡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30 중반이 되도록 아들은 이렇다 할 직장을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준비 중입니다라며 웃어넘기던 아들의 얼굴에서 어느 순간부터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500만 원이나 받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된 도리로 전세 자금 조금 보태주고 매달 손주 분유값이라도 보내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연금 500만 원이나 나오니까 이 정도는 도와줘도 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노후를 무너뜨릴 거대한 둑의 첫 번째 균열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신가요? 연금 조금 넉넉히 나온다고 집 한 채 있다고 안심하며 자식의 눈물에 마음 흔들리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나를 지켜줄 것 같던 그 풍족한 숫자들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우리 집 거실에 아들이 사업 계획서라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온 그날,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의 삶은 단 한순간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을 겁니다. 평소엔 연락도 뜸하던 아들이 예고도 없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늘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다니던 아들이었는데 그날은 며칠은 밤을 새운 듯 턱 밑엔 거뭇한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서 휑하니 들어가 있었거든요.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인데 길이 안 보여.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기호 씨는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고 헛기침만 크게 해댔죠. 남편은 평소에도 아들에게 엄격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부모 앞에서 죽는 소리를 해? 대기업 못 들어갔으면 눈이라도 낮춰서 어디든 들어가 버텨야지. 남편의 호통이 서재 문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저는 아들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남들은 저보고 훌륭한 교사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제 자식 하나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평생 저를 괴롭혔으니까요. 아들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를 인수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였죠. 지금 하는 일은 비전이 없고 이 카페만 잡으면 월 수익 1,000만 원은 우습다며 눈을 반짝이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시장 조사 다 했어. 여기 유동 인구도 많고 본사 지원도 빵빵해. 딱 3억. 3억만 있으면 우리 가족 다 같이 웃으며 살 수 있어. 3억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연금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3억이라는 돈은 우리 부부에게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엄마, 장인어른 쪽에서도 무시당하는 거나 이제 못 견디겠어. 손주 녀석 유치원비도 제대로 못 내서 아내 눈치 보는 내 심정. 엄마는 알잖아.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남편 말대로 모질게 거절하고 아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눈물을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더구나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우리 부부 밑에서 기 한번 못 펴고 사는 아들이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처럼 남편 기호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남편은 아들이 가져온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3억? 내가 무슨 수로 그 돈을 갚을 건데? 우린 이제 은퇴한 노인들이야. 이 집 한 채랑 연금이 우리 목숨줄이라고. 절대 안 돼. 꿈도 꾸지 마라.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결국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옳은 말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옳은 말이 너무나 차갑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대기업 이사까지 하면서 성공했으니 모르겠지. 우리 아들이 저렇게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남편에 대한 원망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집안일 하나 손끝 까딱 안 하고 제가 해주는 밥 먹으며 왕처럼 살아온 남편이 정작 자식이 죽겠다는데 저렇게 벽을 치는 게 너무나 얄미웠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위험한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게 말이죠. 이 집 사실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남편이 현직에 있을 때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제 이름으로 해둔 거였죠. 내 명의인데 내가 조금만 용기를 내면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자식을 살리겠다는 그 거창한 모성애가 사실은 우리 부부의 노후를 집어삼킬 괴물의 먹이였다는 것을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전보다 더 힘이 없었고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엄마도 아빠랑 똑같아? 나 그냥 이대로 무너지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붙잡고 있을 수도 없었죠. 결국 저는 내뱉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방법 찾아볼게. 아빠 몰래라도 어떻게든 해볼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봄날은 끝이 났습니다. 500만 원 연금의 여유도 8억 아파트의 안락함도 그 약속 하나와 함께 천천히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배우자와 의견이 안 맞는다고, 자식이 불쌍하다고 몰래 큰돈을 움직이려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이 쌓아온 30년, 40년의 신뢰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불행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저는 결국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인감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새벽 거실불도 켜지 못한 채 그 도장을 손에 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장을 찍는 순간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평화가 어떻게 박살나게 될지 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예단한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인감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서늘한 감촉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온 제 손이 평생 나만 믿고 거친 건설 현장을 누벼온 남편을 속이기 위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 기호 씨가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설 때까지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죠.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길,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광명. 철산동의 거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낯설고 무섭게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죄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가 향한 곳은 평소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에게 연락이 갈까봐 일부러 집에서 조금 떨어진 신협으로 향했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내미는데 은행 직원이 묻더군요. 어르신, 단독 명의시라 대출은 가능한데 남편분도 알고 계시는 거죠? 금액이 3억이나 되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이미 준비해둔 거짓말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그럼요. 남편이 사업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요. 집이 제 명의라 제가 직접 왔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를 내뱉는데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3억 원. 8억짜리 아파트에 3억의 대출을 받는 건 숫자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은퇴한 우리 부부에게 그건 연금 500만 원의 평화를 담보로 거는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 6%에 가까운 금리, 매달 나갈 이자만 150만 원이 넘는다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홀린 듯 서류 여기저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은행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구나. 우리 아들, 이제 정말 살릴 수 있겠구나.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죠. 아들에게 3억이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가 이거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 줄게. 이자는 내가 한 푼도 안 밀리고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신이 나서 카페 자리를 알아보고 다녔고 한 달 만에 강남 근처 역세권에 아주 근사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계약했습니다. 개업식 날 남편 기호 씨에게는 아들이 그동안 모은 돈과 지인에게 투자받은 돈으로 가게를 낸 거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툴툴거리면서도 아들이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은근히 뿌듯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녀석, 진작에 이렇게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아.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정말 자리 잡으려나 보네.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웃을 때 제 가슴 한구석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저 웃음 뒤에 숨겨진 3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그림자를 남편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모든 게 다 해결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카페는 오픈하자마자 인근 직장인들로 북적였고 아들은 약속대로 매달 이자 150만 원을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보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500만 원 연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아들의 이자까지 들어오니 우리 부부의 생활은 예전보다 더 풍족해진 기분마저 들었죠. 저는 남편 몰래 명품 가방도 하나 사고 친구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번에 가게를 크게 냈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된다며 거하게 밥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분 아시나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발밑에 핀 예쁜 꽃 한 송이에 취해 앞날이 장밋빛일 거라고 착각하는 그 기분 말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아주 영리한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적당히 속여서 평화를 유지하고 죽어가던 아들을 살려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선택은 없다고 자만했죠. 연금 500만 원에 아들이 보내주는 이자까지 합치면 우리 부부의 노후는 더 단단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첫 달 수익이 좋다며 손주에게 비싼 영어 전집을 사주고 며느리에게 외제차 리스까지 해주더군요. 엄마,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금방 갚을 수 있어. 이 정도는 써야 기가 살지. 그때 제가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야 했습니다. 빚부터 갚아라, 조심해라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기 살려주고 싶은 욕심에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들의 허세에 동조해주고 말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카페 운영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픈발이 끝나고 근처에 더 크고 화려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도 아들은 일시적인 거야라며 더 비싼 홍보비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제 통장으로 들어오던 이자 150만 원이 하루, 이틀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서 며칠만 기다려줘. 아들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다시금 불안함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잡았던 그 동아줄이 사실은 우리 부부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가 자기 노후를 걸고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남편 기호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도 거실에서 골프채를 닦으며 말합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엔 아들 카페 가서 일 좀 도와줄까? 장사 잘 된다는데. 우리가 가서 팔 좀 걷어붙여야지. 그 말을 듣는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여러분은 짐작조차 못하실 겁니다. 거짓말 위에 쌓아 올린 희망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맥없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저는 그때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카페가 개업하고 딱 3달 동안 우리 집은 마치 다시 봄날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매달 25일이면 들어오는 500만 원의 연금에 아들이 꼬박꼬박 보내주는 이자 150만 원이 더해지니 통장 잔고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속도로 불어났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착각했습니다. 남편 기호 씨는 아들이 매달 저에게 돈을 보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식이 제 앞가림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매일같이 콧노래를 불렀거든요. 여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밥하지 마.
우리 오랜만에 강남 나가서 제대로 한번 먹자. 평소에는 아파트 관리비 1만 원 아끼려고 전등을 끄고 다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먼저 호텔 뷔페며 고급 일식집이며 외식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잘 나간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남편의 어깨는 대기업 이사 시절보다 더 빳빳하게 펴졌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죠. 남편은 아들 가족까지 다 불러서 평소 우리가 엄두도 못 내던 1인당 15만 원짜리 한우 코스 요리집을 예약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멋진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빠, 뭘 이런 데까지 예약을 하셨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아들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나타나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에는 꿀이 뚝뚝 떨어졌죠. 남편은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아주 근사한 건배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아들도 자리 잡았고 우리 부부도 연금 넉넉히 나오니 앞으로는 이렇게 웃을 일만 남았구나. 자, 건배.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3억 원이라는 빚의 공포를 잊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저렇게 밝게 웃는데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조금만 더 지나면 이자도 다 갚고 집 담보도 풀 수 있을 거야. 막상 해보니까요. 거짓말이라는 게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그 위에 덧칠하는 건 일도 아니더군요. 저는 남편이 기분 좋게 계산서를 집어들 때 속으로는 저 돈이면 이번 달 아들 이자 보태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누구보다 행복한 아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들이 돈을 잘 버는 줄 알고 자꾸만 더 큰 소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년 초에는 크루즈 여행 한번 다녀오자. 당신 평생 고생만 했는데 연금 500만 원이면 그 정도 사치는 부려도 돼. 남편의 해맑은 제안에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보내주는 150만 원은 제 손을 거쳐 그대로 은행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이었고 우리의 실제 생활비는 여전히 연금 500만 원에서 세금과 건보료를 뺀 나머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금이 많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떼어가는 건강보험료는 매달 50만 원을 훌쩍 넘었고 남편이 여기저기 밥값을 내고 다니기 시작하자 통장 잔고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연금 들어온 거 벌써 다 쓴 거야? 남편이 가끔 의아한 듯 물어볼 때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당신 등산복 사고 손주 장난감 좀 사줬더니 그렇네요. 다음 달에 아껴 쓰면 되죠, 뭐.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남들 앞에서는 부자인 척, 여유로운 척 연기하면서 밤마다 혼자 가계부를 붙잡고 한숨 쉬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내 형편보다 넘치는 소비를 품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건 품위가 아니라 우리 노후를 갉아먹는 독버섯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독버섯이 예쁜 꽃인 줄 알고 정신없이 향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갈수록 더 과감해졌습니다. 카페 매출이 조금 오르는 날이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를 쳤죠. 엄마, 오늘 일 매출 최고 찍었어. 이번 달 이자는 200만 원 보낼게. 남는 돈으로 엄마 예쁜 옷이나 하나 사 입어. 그 말을 믿고 저는 백화점에 가서 수입 브랜드 원피스를 샀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들이 사준 거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남편은 그 옷을 입은 저를 보며 우리 아들 최고네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행복이었지만 그 성벽은 너무나 견고하고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500만 원 연금 부부라는 명성과 성공한 아들을 둔 부모라는 타이틀. 그것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완벽하게 장식해주는 훈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의 정점에 서 있다고 느꼈던 그날 밤, 아들이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그 견고했던 성벽에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잠깐 통화 가능해? 급하게 의논할 게 있어서. 평소 같으면 낮에 전화하던 아들이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소리를 확인하고 저는 거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낮에 고깃집에서 들었던 그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리고 떨리는 목소리.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사실 카페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올리거나 나가라고 하네. 권리금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어. 본사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엄마, 나 어떡해?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머릿속에서 3억 원이라는 숫자와 8억짜리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복잡하게 얽히며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들의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고 제 거짓말의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방금 전 호텔 뷔페에서 웃던 그 우아한 사모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늙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아들과 속삭였던 그 긴박한 통화 끝에 저는 결국 또 한 번의 무리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카페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려달라며 아들을 압박한다는 말에 제가 평생 아껴온 비상금과 이번 달 연금에서 생활비를 떼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엄마, 이제 정말 고비 넘겼어. 이제 수익만 나면 되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저 역시 그래. 이번만 잘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워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을까요? 그 후 한두 달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고 남편 기호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은퇴 생활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거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에게 차 한 잔을 내밀더군요. 여보, 우리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 그치? 애들도 다 컸고 연금도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광명에 우리 집 하나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네. 당신 요즘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는데 우리 다음 주엔 제주도라도 가서 푹 쉬다 올까? 남편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왜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찌르던지요. 8억짜리 아파트, 500만 원의 연금. 남편이 믿고 있는 그 철옹성 같은 노후가 사실은 제 거짓말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이제 이자 150만 원을 보내는 날보다 못 보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원두 가격이 너무 올라서. 미안해, 다음 달에 합쳐서 보낼게. 아들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 몰래 그 이자를 메우기 위해 제 생활비를 깎고 또 깎았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연금이 통장에 찍히면 뭐합니까? 그 중에서 150만 원은 은행 이자로 바로 빠져나가고 남편이 품위 유지비로 쓰는 돈, 각종 경조사비, 그리고 매달 5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까지 처리하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단돈 몇십만 원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우리가 연금 부자인 줄 알고 지인들에게 골프를 치자 맛집에 가자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남편 뒤에서 돈 걱정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갔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녀오세요라고 웃으며 배웅해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신가요? 남들은 부럽다고 하는데 정작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밤마다 홀로 가계부를 뒤적이며 한숨 짓던 그런 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이 내 내면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풍요로움을 지키려는 욕심이 우리를 더 깊은 지옥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들의 카페는 다시 경영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건비는 치솟고 손님은 줄고 아들은 이제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우체통을 먼저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은행에서 독촉장이나 안내문이 날아와 남편이 볼까봐 저는 매일 아침 남편보다 먼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아들을 도우면 아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피하는 법을 배웠고 아들에게 구걸하듯 전화를 거는 비참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해 70% 세일을 하는 우유와 빵을 사오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한때는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던 제가 8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연금 500만 원을 받는다는 사모님이 단돈 1,000원을 아끼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처량해 보여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남편 기호 씨가 제 가방 속에 숨겨둔 은행 서류 뭉치를 거의 발견할 뻔한 날이 있었거든요. 여보, 가방에 웬 서류가 이렇게 많아? 무슨 보험이라도 새로 들었어? 남편의 질문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그냥 애들 교육보험 예전에 들었던 거. 정리하느라 그래요라고 대충 둘러댔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연일 들려왔고 제 핸드폰으로는 이자가 인상되었다는 문자가 쉼없이 날아왔습니다. 150만 원이던 이자는 어느새 180만 원, 200만 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들의 사업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평생 쌓아온 남편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거라는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아직 4명이고 연금은 나오니까 어떻게든 버티면 기회가 올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남편의 콧노래 소리가 욕실 밖까지 새어나왔고 식탁 위에는 제가 남편 몰래 마트에서 사온 할인 제품들을 숨기고 정갈하게 차려낸 가짜 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고기 맛이 참 좋네. 역시 우리 마누라 손맛이 최고야. 남편의 그 해맑은 칭찬이 제 목을 매게 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당신 건강해야 우리 오래오래 연금 받으며 살죠. 그 평온한 저녁 식사가 우리 부부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화였다는 걸 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이 제 핸드폰을 집어 들기 전까지는 이 가짜 연극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사기꾼도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에 속아 방어막을 허무는 순간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평온한 저녁이 어떻게 지옥의 시작으로 변했는지 그 반전의 순간을 이야기할 차례가 된 것 같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던 평온한 저녁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지옥의 문턱이 되는 날 말이죠. 남편 기호 씨가 기분 좋게 샤워를 하러 들어간 그날 저녁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욕실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흥얼거림과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실을 평화롭게 채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소파 위에 던져두었던 제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그날따라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나온 남편이 제 핸드폰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핸드폰에 무슨 문자가 이렇게 계속 와? 수협이라는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액정을 들여다보던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그때 이미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자 180만 원 미납, 담보대출 3억 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발끝부터 차가운 한기가 올라와 전신을 휘감았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다시 확인하더니 이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자야, 당신 미쳤어? 우리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렸다고? 그것도 나 몰래? 당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기나 해. 남편의 고함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33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 저런 눈빛은 처음 보았습니다. 경악과 배신감,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분노가 섞인 그 눈빛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들이 이자를 잘 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카페가 조금 힘들다고는 했지만 설마 이자가 넉넉히 들어오는 연금 500만 원보다 더 무섭게 쌓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제 가방을 뒤져 숨겨둔 대출 서류와 연체 독촉장을 찾아냈을 때 우리 집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남편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평생 건설 현장에서 흙탕물 마시며 번 돈이야. 당신 퇴직금, 내 연금. 이 집 하나 지키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자식 놈한테 눈이 멀어서 집까지 넘겨줄 생각을 해. 남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번 돈과 남편이 대기업 간부로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모은 8억짜리 아파트. 그 성벽을 제 손으로 허물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을 살리면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들은 이미 제 전화를 피한 지 오래였고 대출금은 변동금리를 타고 괴물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말입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엄마가 빌려준 돈이잖아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들의 그 차가운 대답에 남편은 핸드폰을 거실벽에 던져버렸습니다. 박살난 핸드폰 조각들이 우리 부부의 인연처럼 흩어졌죠. 저게 자식이냐? 저게 우리가 키운 자식이야? 명자야, 당신 똑똑히 봐. 당신이 감싸고 돌던 그 아들이 지금 우리를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어. 남편은 그날 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바닥에 흩어진 3억 원이라는 부채 서류들을 보며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연금 500만 원? 8억짜리 아파트? 그런 숫자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이제 제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라 은행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바쳐야 하는 곡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자 180만 원을 내고 나면 우리 부부의 품위 유지비는커녕 당장 내일 아침 먹을 쌀 한 톨, 살 돈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저를 확인 사살했습니다. 어르신, 이자가 3개월 넘게 체납되어서 경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로 미납금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집을 비워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매. 평생의 안식처였던 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자식만 믿고 모든 걸 내어주었다가
정작 위기가 닥치니 나 몰라라 하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돈은 부모 자식 사이도 남보다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칼입니다. 저는 그 칼을 제 손으로 휘두른 셈이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남편과의 불화, 자식의 배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제 60대 후반인 제가 이 거대한 빚더미 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연금 500만 원을 받는 사모님 소리를 듣던 제가 하루아침에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광명 시내의 불빛들이 왜 그렇게 차갑게만 느껴지던지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죽을 용기조차 제게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당신이 다 해결해 라는 고함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고 어디선가 배고프다고 울고 있을 손주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6장의 반전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제 삶을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잔인한 사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 노후에 닥치는 돈 문제는 해결책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더 험한 절벽이 기다리고 있죠. 자, 이제 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집을 팔고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을 고소라도 해서 돈을 받아내야 할까요? 그 처절했던 사투의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은 감당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남편이 나간 뒤 8억짜리 아파트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무덤이자 저를 시시각각 조여오는 감옥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 한복판에 앉아있으면 벽지 사이사이에서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유령처럼 기어나오는 것만 같았죠. 한때는 교단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은행 독촉에 시달리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연금이 들어와도 제 손에 쥐어지는 건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합산 500만 원의 연금? 그건 이제 서류상의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매달 25일 통장에 연금이 찍히자마자 은행은 기다렸다는 듯 이자 180만 원을 낚아채 갔습니다. 거기에 60대 중반 부부라는 이유로 꼬박꼬박 날아오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50만 원,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45만 원, 남편이 자기 명의로 빼가기 시작한 자기 몫의 연금 250만 원.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 손에 남는 건 마이너스였습니다. 남편 기호 씨는 집을 나간 뒤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당신 연금으로 메꿔라며 생활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통장 잔고가 0원인 삶.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십니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제가 한 일은 냉장고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냉장고 코드를 뽑고 마트 마감 직전에 달려가 1,000원짜리 떨이 채소 한 봉지를 사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고 이자, 연체는 곧 경매로 이어진다는 압박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결국 저는 33년 교사 생활의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세상은 66세 노인에게 그리 너그럽지 않더군요. 평생 아이들만 가르치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찾아간 식당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교사 출신이 이런 험한 일을 하시겠어요? 라며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겨우 구한 일이 인근 상가 건물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무도 없는 건물에서 변기를 닫고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독한 락스 냄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 눈물이 슬퍼서 나는 건지 락스 때문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혹시라도 예전 제자나 동료 교사를 만날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겹겹이 썼지만 심장은 항상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를까봐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 거울을 닦다가 문득 제 손을 봤습니다. 분필 가루 묻히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던 그 고운 손이 이제는 거칠어지고 락스에 불어터진 채 걸레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자식 살리겠다고 시작한 일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이고 있을까?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내팽개치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 수천 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머릿속을 스치는 건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식이 원수라더니 그 원수 같은 자식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되는 이 빌어먹을 모성애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은 연락도 잘 안 되면서 가끔 전화를 걸어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는 영혼 없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정작 본인은 하루 한 끼 라면으로 때우면서도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그 시간이 자식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제가 청소하며 번 돈을 아들에게 보냈을 때 아들은 고맙다는 말 대신 엄마, 이것밖에 안 돼? 라는 맑은 목소리로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 나간 남편 기호 씨에게서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평생을 명예롭게 살아온 사람이 돈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자 저를 인생의 오점으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랑 더 살면 내 연금까지 다 날아갈 것 같아. 집 팔아서 빚 갚고 남은 돈 나눠서 갈라섭시다.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평화는 돈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 돈을 지키려는 비정한 이기심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요. 평생을 함께한 부부도 돈 앞에서는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된다는 그 뻔한 진실을 저는 66세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파트를 팔아야만 이 지옥이 끝날 것 같은데 부동산 침체로 8억짜리 아파트는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불어나는데 집은 팔리지 않고 남편은 이혼을 독촉하고 아들은 돈을 달라고 징징대는 상황.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경고장이 날아왔을 때입니다. 다음 달까지 원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 개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서 소주 한 병을 땄습니다. 평생 술이라곤 입에도 대지 않던 제가 독한 술 기운에 기대어 이 밤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지키려 했던 건 가족이 아니라 제 체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연금 부자 부부, 성공한 자식을 둔 엄마. 그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저는 제 노후의 알맹이를 다 파먹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 시니어들에게 닥치는 돈 문제는 해결책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자를 낸다고 해서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저는 매일 새벽 화장실 변기를 닦으며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을 앗아간 그 3억 원이라는 빚쟁이 딱지를 떼어내고 다시 당당하게 남편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이 처절한 사투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연 저는 8억짜리 아파트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았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자식과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가장 잔인하고도 단호했던 그날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상가 건물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는데 며칠째 제 전화를 피하던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엄마, 잠깐 얼굴 좀 봐요.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의 그 목소리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무미건조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청소도구를 대충 정리하고 락스 냄새가 밴 작업복 위에 낡은 코트를 걸쳐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정한 곳은 예전에 우리 가족이 자주 가던 광명 시내의 한 고급 일식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한 손엔 락스에 불어 터진 손을 감추려 장갑을 꼭 쥐고 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나타난 아들의 모습은 제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죽겠다는 소리를 하던 녀석이 머리는 세련되게 다듬고 꽤 비싸 보이는 브랜드 점퍼를 입고 나타난 겁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아빠랑은 좀 어떠시고? 안부를 묻는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 녀석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3억이라는 돈을 해주고도 부족해서 제 영혼까지 갉아먹으러 왔구나 싶었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저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제 자존심까지 밟으러 온 거였습니다. 아들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놓더군요. 엄마, 사실 카페 권리금 문제로 소송이 걸렸는데 이거 공탁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다 해결된대요. 이거 안 내면 나 진짜 감옥 갈지도 몰라. 엄마 명의 아파트, 지금 경매 넘어가기 전에 금매로 내놓으면 5천만 원 정도는 미리 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 손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3억 대출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네 만회하며 제가 화장실 변기를 닦고 있는데 자식이라는 놈은 그 집을 팔아서 자기 벌금 낼 돈부터 챙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엄마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기나 해? 새벽부터 남의 집 화장실 닦아서 내 이자 메꾸고 있어. 그런데 또 돈이야? 엄마가 죽어야 끝날래? 제 목소리가 식당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상을 쓰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엄마더러 청소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좋아서 빌려준 거잖아. 엄마 연금 500만 원이나 나오는데 그거 좀 아끼면 안 돼요? 내가 오죽하면 이래? 엄마가 예전에 나 공부 안 시키고 기술 가르쳤으면 내가 이 고생하겠냐고. 그 순간 제 심장 속에 무엇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3년 교사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들어본 적 없는 그 잔인한 말들을 제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제 아들에게서 듣게 된 겁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라. 내 목숨까지 다 가져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집을 나가기 전 남편 기호 씨의 눈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그 사람이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노숙인처럼 떠도는 그 비참한 현실이 제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가라.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조차 생경할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넌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내가 널 낳고 가르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가서 감옥을 가든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들은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라며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카페 테이블 위에는 아들이 먹다 남긴 비싼 커피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보다 내 자식의 마음속에 괴물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아프고 시렸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자식에게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자식이 내 손을 잡아줄 거라 믿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부모는 사랑의 대상일 때보다 뽑아먹을 게 남은 나무로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돈이 많다고 느껴질 때 자식의 영혼은 더 빨리 병듭니다. 연금 500만 원? 그건 아들에게는 효도의 근거가 아니라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만만한 구멍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인연을 끊겠다고 결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기호 씨가 보낸 이혼 소송 확정 판결문과 재산분할 청구서였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남편의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식이, 다른 한쪽에서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 나에게 남은 건 정말 이 8억짜리 아파트 껍데기뿐이구나. 연금 500만 원도 명예로운 교사 타이틀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제가 직접 팔기로요. 경매에 넘어가서 헐값에 팔리기 전에 제가 제 손으로 이 집을 정리하고 이 지옥 같은 광명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붙잡고 있었던 건 8억이라는 집값이 아니라 내 집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걸 내려놓기로 한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새벽 화장실 청소를 하며 번 돈 80만 원을 손에 쥐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저를 위해 비싼 밥 한 끼를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닥친 돈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해결되길 기다리면 시청자,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끝납니다. 벼랑 끝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벼랑 밑으로 제 발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비로소 살 길이 보입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남편과의 재산 분할, 아들과의 절연, 그리고 낯선 곳에서의 시작. 66세의 나이에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될까요? 연금 500만 원 중 제 몫인 250만 원으로 저는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8억 아파트를 팔고 난 뒤 제 통장에 남은 건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저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광명 철산동에 8억짜리 아파트를 내놓던 날 저는 지방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남편 기호 씨와 함께 자식들 키우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그 거실. 벽지 한 귀퉁이에는 손주가 낙서한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죠. 한때는 이 집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성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이라는 빚더미 위에서 이 집은 그저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금매로 내놓은 터라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싼 8억 원에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평소 같으면 어떻게 평생 일군 집을 이렇게 헐값에 넘기냐며 펄펄 뛰었겠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숫자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해방감이 먼저 찾아왔으니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집만 팔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 3억 원과 그동안 밀린 연체 이자, 그리고 아들이 제 명의로 몰래 쓴 카드론까지 다 갚고 나니 손에 쥐어지는 돈은 4억 5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8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내 평생의 노후 자산 절반이 자식이라는 구멍 속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남편 기호 씨와의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4억 5천만 원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부부가 갈라서는 대가가 고작 각자 2억 2천만 원씩 손에 쥐는 것이었죠. 남편은 잔금을 받던 날 제 얼굴조차 보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서류만 주고받았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이 종이 몇 장과 숫자 몇 개로 정리되는 걸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차마 내뱉지 못한 말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남편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잘못된 모성애로 남편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그 돈을 들고 고향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떠났고 저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촌을 찾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8억짜리 아파트에서 17평짜리 낡은 빌라로 옮기는 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건물을 오르내리며 무릎이 쑤셔왔지만 이상하게도 잠은 예전보다 더 잘 왔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독촉장 문자에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되고 남편의 눈치를 보며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집 한 채 지키려고 억지로 빚을 지고 그 이자를 갚느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내 몸을 누일 작은 공간만 있다면 8억짜리 아파트보다 1억짜리 빌라가 훨씬 더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는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편히 숨 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저는 67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건 저의 연금이었습니다. 남편과 갈라서고 나니 제 몫의 사학연금 250만 원은 이제 온전히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비록 500만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는 사라졌지만 빚이 없는 250만 원은 저 혼자 살기에 차고 넘치는 돈이었습니다. 낡은 빌라 월세를 내고 혼자 소박하게 밥을 차려 먹고 가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는 살. 건강보험료도 이제 지역가입자에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조정되어 10만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500만 원 연금을 받을 때보다 오히려 제 손에 남는 여유 자금은 더 많아진 기이한 현실. 3억 원이라는 빚쟁이 꼬리표를 떼어내고 나니 비로소 제가 평생 가르쳤던 정직한 삶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 느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아들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제 집 앞으로 찾아왔거든요. 아들은 여전히 엄마 딱 1,000만 원만 이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또 가슴이 미어져 지갑을 열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아, 이제 엄마한테 남은 건 이 낡은 몸뚱이와 매달 나오는 연금뿐이다. 이건 내 목숨값이야. 이걸 내가 가져간다는 건 엄마더러 죽으라는 소리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 냉정하게 현관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방 안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부모로서 할 짓인가 싶어 밤마다 울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아야 자식에게도 나중에 기회가 있는 법이니까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바로 남편 기호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제 휴대전화로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해. 남편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 한마디에 저는 길가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비록 다시 합쳐 살 순 없겠지만 서로의 삶을 응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는 남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 60대 후반에 모든 걸 새로 시작한다는 건 말로 표현 못할 공포입니다. 하지만 8억짜리 허울을 벗어던지고 나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짜 행복에 매달려 살았는지 보이더군요. 병원비 걱정 안 할 정도의 연금과 내 몸 하나 누일 작은 방.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저는 3억 원이라는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가난했던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키려 발버둥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벽 청소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50만 원의 연금 중 일부를 저축도 하고 가끔은 저를 위해 맛있는 케이크 한 조각을 사는 사치도 부립니다. 500만 원 연금을 받으며
벌벌 떨던 사모님 시절보다 지금의 250만 원. 명자 씨가 훨씬 더 부유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비슷한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저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연금 500만 원의 함정에서 제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 마지막 메시지를 들려드릴게요. 낡은 빌라 4층 창문을 열면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 대신 오래된 골목길과 사람 사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8억짜리 아파트에서 쫓기듯 내려온 지 어느덧 1년.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겪었던 그 폭풍 같은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달 25일 제 통장에 찍히는 250만 원의 연금을 확인하며 저는 매번 다짐합니다. 다시는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눈물에도 이 소중한 생명줄을 내어주지 않겠노라고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제가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업료를 내고 배운 뼈아픈 교훈 3가지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500만 원이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액연금 수령자일수록 우리 주변에는 그 돈을 노리는 합법적인 도둑들이 들끓습니다.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빨대 말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엔 500만 원이면 넉넉하니까 자식 좀 도와줘도 우리 부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핵심입니다. 한번 뚫린 방어선은 둑이 무너지듯 순식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삼킵니다. 연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돈은 여러분의 효도를 사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에게 부모의 패를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저는 아들에게 제 아파트가 제 명의라는 것, 그리고 연금이 이만큼 나온다는 것을 너무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가진 그 여유가 내가 기댈 수 있는 담보로 보였던 것이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은 부모가 힘들 때 도와줄 거라 믿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니 자식은 자기 가정을 먼저 챙기고 부모는 남은 돈이라도 내놓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더군요.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우리 애는 착해서 절대 안 그래라고 자신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식의 사업 실패나 경제적 위기 앞에 부모의 노후 자금을 던져주는 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무거운 바위를 안고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둘 다 죽습니다. 세 번째는 집이라는 껍데기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8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3억 원의 빚더미에 눌려 사는 것보다 2억 원짜리 작은 집에서 빚 없이 사는 게 100배, 1000배 더 행복합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오늘 밤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느냐, 내일 아침 이자 걱정 없이 눈을 뜰 수 있느냐가 진짜 부자의 기준입니다. 저는 광명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 낡은 빌라로 오면서 비로소 가난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실속이 제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남편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들은 정말 안 보시나요? 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판단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남편 기호 씨와는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으며 각자의 삶을 존중하기로 했고 아들에게는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들이 엄마 냉정하다며 원망 섞인 소리를 할 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그게 너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길이다라고 말이죠.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말년에 이런 비극을 겪은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다독여주려 합니다. 명자야 고생했다.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너를 위해 살자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 시니어들에게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해결책이 나와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계속해서 내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경계하고 내 손안에 쥔 것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혹시 자식의 눈물 섞인 호소에 도장을 만지작거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들 보기 부끄러워 빚으로 지은 성벽 안에서 덜덜 떨고 계신가요?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멈춤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 3억 원의 빚보다 무서운 건 평생 일궈온 나의 자존감과 평화를 자식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금 500만 원이 주는 가짜 여유에 취하지 말고 8억짜리 집이 주는 허울 좋은 명예에 속지 마세요. 진짜 노후의 봄날은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 한 장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을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자, 이제 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500만 원 부부의 화려한 파산과 그 극복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 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저를 손가락질하며 바보 같다고 하실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남몰래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잡아주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일은 저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가 자식 리스크와 노후 자산 방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노후 자금은 내 목숨값입니다. 자식이라도 절대 선을 넘게 두지 마세요. 둘째,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든 내 돈의 비율입니다. 껍데기보다 실속을 챙기세요. 셋째, 부부 사이의 신뢰는 돈보다 소중합니다. 비밀 대출은 가정 파탄의 지름길입니다. 이 3가지만 명심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평온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낡은 빌라 4층에서 다시 희망을 써내려가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진짜 봄날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